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사건부터 세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요, 저성노화라고 해가지고 이 열풍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죠. 정희원 저성노화 연구소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증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기 저성노화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꽤 유명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현대 아산병원의 이 노인내과 교수였는데 네. 유튜브나 또 방송 그리고 책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저성노화라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 노화를 늦춘다라는 요지의 그런 이제 의학적인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굉장히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으로 맞아요. 그렇게 예. 위촉이 됐는데 이게 상근직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차려서 예. 방송 출연 활동과 출판 활동 이렇게 해왔고 저분이 저렇게 저성노화라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주장을 통해서 유명해지니까 각종 그 식음료 업계에서도 그러네요. 예. 이분하고 이제 함께 조인트를 통해서 뭔가 이거 상품을 개발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광고에도 등장하는 예. 굉장히 그 주가를 높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밥도 있고 두유도 있고 이름을 붙은 제품이 저렇게 많이 출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지금 한 여성이 있어요.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의 문제가 있는데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게 쟁점이 뭡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정의원 대표가 지난 7월 이 여성 연구원 A 씨에 대해서 공갈미수 그리고 주거침입 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연구원이 맞고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강제추행이라든가 혹은 저작권법 위반, 뭐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좀 주요해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그러니까 이 고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혹은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고소와 또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부분부터가 조금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정의원 씨가 이제 상급자 역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숙박업소를 갔나 봐요. 그런데 해명을 한 거 보니까 스킨십이 없었고 마사지만 받으려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숙박업소에 들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기에는 당시에는 사적인 친밀감을 느꼈었고 일시적으로 교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본인이 예약을 한 숙박업소를 데려갔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이 A 씨가 시도를 했다라는 A 겁니다. 씨가 했다. 여성이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뭐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A 씨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서 마사지만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을 수 더 있죠. 커지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위 여부를 밝히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주장 자체로 해명 자체로 이제 설득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과연 이런 뭐 숙박업소에 들렀을 때 뭐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숙박업소에 갔다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 예. 부분부터 사실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사실 정도가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불륜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해명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성의 제안에 따라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숙박업소에 들렀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 결국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혹은
부인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파탄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있는 그런 부정한 행위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 자체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불륜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박 의원님 이번 사태에서 정치인 2명의 이름이 거론되던데 고 장제원 의원하고 안희정 전 지사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좀 사실 난데없는데요. 예. 저희 이제 연구원 A 씨로 지목된 분이 어쨌든 정의원 씨가 본인에게 어떤 성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라는 것의 증거로 그분이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 장제원 의원의 기사를 링크해 가지고 예. 나도 이제 시한부를 살고 있다라는 식의 마치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정의원 씨는 그 A 씨가 안희정 지사처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고 치지 말고 어쨌든 뭐 이제 본인이 요구하는 그런 예.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예. 정치인들 관련된 이름을 거론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 두 분 이름이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도 정상적인 그렇죠.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 변호사 이건 뭐 어떤 주장인가 압박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의사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종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행 비서에 대해서 이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혹은 간음 혐의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을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안희정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몰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자신과 그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정 대표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위기 구조를 보면은 이 연구원이 산하기관에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이런 성적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속노화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연구소에서 그 고용된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여성 연구원. 그러니까 여성 연구원 입장에서 지금 맞고소를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했다고 주장할 만한 구조적 근거는 지금 성립이 돼 있는 거죠.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사실관계는 드러나야 되겠습니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 성추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또 하나 쟁점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논문을 공동으로 이렇게 예, 작성해서 그런 것 쓰기도 같아요. 하고 그러는데 예. 그 논문에 대한 여성연구원 A 씨의 기여도 또는 노력에 대해서 이 정의원 씨가 일방적으로 자기 걸로 너무 많이 가져갔고 예. 자신의 노력들을 사실 도용했다는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뭐 어디 칼럼도 쓰고 글도 써서 내고 또 뭐 논문도 쓰지 않았겠어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 여성연구원 A 씨의 조력과 도움을 받았을 것은 불문가지인 것 같은데 예. 이 문과 쪽이나 이과 쪽이나 특히 이과가 더 그렇습니다만 공동 노력, 공동 작업을 했을 때는 공동 저자로 이름을 그렇죠. 올리고 네. 똑같은 그 기여도를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성연구원 A 씨의 주장대로 같이 공동 연구의 작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연구원의 기여도를 다 배제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반영하고 평가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둘 간에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은 걸 보면 이것만 보면은 서 변호사 일단은 뭔가 주문하고 그거를 제공해 준 걸로 보이는데 또 해명문에 보면은 인세 30% 이거 분배로 합의를 했었다 이렇게 또 해명하거든요. 정의원 씨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그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해명을 하는 글을 내놓긴 했는데 지금 양상 자체가 이제 점점 더 폭로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모두 해명을 하고 있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소명을 하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밝혀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뭐 판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문제에 끝납니까? 아니면 정의원 대표에게 뭔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처벌도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예컨대 이 칼럼에 대해서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글처럼 게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 저작권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를 도용을 해서 출판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는 실제 저작자의 동의 의무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출판사나 혹은 신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해당 글이 본인이 쓴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관련된 업체에서 혹은 신문사에서 그런 글들을 게재하거나 혹은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텐데 이 점을 기망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데 앞서 뭐 이런 정의원 대표 이름을 딴 뭐 밥 같은 것도 출시되고 두유도 출시되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 모델로 활용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 대상 논란이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미 모델로서는 다 내렸고요. 예. 업체에서 그 출시됐던 상품, 출시 예정이었던 상품도 취소하거나 보류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모델을 내주거나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손실도 상당히 입을 거고 네. 또 이제 저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뭔가 이게 이제 상품을 출시하고 그에 따르는 영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놨을 텐데 그렇겠죠. 전부 네. 다 차질을 지금 빚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런 그 업계에서 저런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그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유행인데요. 이렇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고들이 예. 터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예. 이에 따르는 아마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도 추후에 법적 문제로 그럴 이 수 정의원 있죠. 정의원 네. 씨에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 변호사 이런 업체에서 피해를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받을 테니까 정의원 대표를 상한 위약금 소송 이런 거 가능한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뭐 모델 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때 그 중에 한 조항 중에 보통은 이제 품위 유지 의무 계약 그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모델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해당 인물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이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상품 역시도 사실상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업체에서는 만약에 손해가 더 커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계약의 근거를 해서 계약의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위약금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뭐 업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비상 이미지로 뭔가 직책을 맡고 있어서 관공서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건데 서울시나 관공서에서 이런 모델 뭐 이런 자리를 임명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 것까지 검증하기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산병원에 교수로 있다가 따로 독립해 나와서 네. 그 노화방지연구소, 저속노화연구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름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건강총괄 담당관으로 이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알려지고는 이제 건강총괄 담당관은 이제 상근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어놓고 서울시의 자문에 응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정책에 좀 반영하는 어드바이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교수를 하면서 교수라는 본래 제 직업이 있습니다만 정부 부처 자문위원들 같은 걸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의 아마 구조로 이분이 저속노화 대표 연구소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미 이게 이제 사생활이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글의 도용까지 논란이 되고 또 뭐 불륜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은 이미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 부분도 사표를 내고 서울시가 아마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박나래 씨 관련한 의혹인데 주사 이모 이른바 주사 이모 연루 의혹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번져나고 있는데 서 변호사 일단 또 추가로 글쎄 이게 연루 의혹이라고 좀 붙이기 있을까 싶긴 한데 계속적으로 연예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홍진영 씨와 그리고 가수 강민경 씨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사안들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름들이 뭐 다수 거론이 되고 있는 찾아내는군요. 네, 그런 것 과거의 같습니다. 거를. 그래서 예. 일단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과거의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이 A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혹은 이 주사 이모와 관련이 있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진영 씨의 그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사진은
이제 약 12년 전에 한 병원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이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상태고요. 또 이제 의혹이 불거진 한 명의 가수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사이모 A 씨가 SNS에서 팔로잉을 하는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주사 이모가 팔로잉을 한 것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의혹의 정도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강민경 씨 측에서도 이 SNS의 특성상 누가 자신을 팔로잉을 하는지는 그렇죠. 다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고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룹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박나래 씨 이외에 주사 이모와 관련돼서 연예인들이 좀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바는 없고요. 다만 그 샤인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키라는 그런 어떤 이 가수는 그 주사 이모한테 이제 선물도 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주사 이모의 SNS에 올라와 있는 그 애완견이 사실은 키가 키우는 그런 반려견이었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기하군요. 직접 구체적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홍진영 씨라든지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진이 찍혔거나 아니면 SNS 팔로워라는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연관성을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연예계 전반에 이런 어떤 불법 의료 시술 행태가 퍼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연예계 내도 상당한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네티즌들이 과거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찾기 시작한다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부터 사실 이 불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주사 이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객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연예인들도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사람들보다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런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런 왕진 형태의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소개를 받고 추가적인 실수를 받는 다른 연예인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추가 관계된 더 많은 그런 연예인들 혹은 연예계 관련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박나래 씨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매니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는 갑질 의혹인데 추가적으로 매니저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갈수록 폭로전 양상이 여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폭로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여러 음식들을 만들고 또 그 음식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많이 인기를 봤죠.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박나래 씨보다도 그 매니저들이 더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장면들은 사실은 매니저들이 미리 음식 같은 것들, 재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재료들을 찾기 위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까지도 갔어야 됐다라면서 이제 갑질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이고 또 그 밖에도 나래바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항상 준비부터 뒤처리까지 매니저들이 담당을 해야 됐다라거나 혹은 방송에서 나왔던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장면, 김장을 하는 장면, 혹은 전을 부치는 장면 거기에 찍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서는 매니저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갑질이 심했다라는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갑질이라는 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통념상의 개념인 건데 대략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거 사적인 일 이런 거를 시켜도 갑질이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은 유력에 의해서 유괴관계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적인 개인적 일까지 시키면 그게 사실 직장 내 갑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 유명 연예인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수발을 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 공적 활동에 관한 걸로 아마 국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사적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정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매니저를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건 갑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거나 또 방송을 가는 과정이거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매니저한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나래바
어떤 파티를 사적인 준비하는, 모임을 파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거기 자기 지인들 부르는 개인적인 그 파티 아니겠어요? 거기에 부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장만하는 것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요리하는 것까지 그 매니저를 만약에 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갑질에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태의 발단이 결국 매니저와 박나래 씨와의 지금 사실은 폭로점과 함께 사실은 사실관계에서 확인을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틀어졌다는 것이고 그 시초는 바로 이 갑질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법적 공방으로 들어갔는데 고소에 맞고소에 추가 고소에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로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나래 씨가 조사를 받았다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사건에서 일종의 피해자 자격,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내용은 공갈미수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내용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 매니저들이 각종 갑질 의혹 등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본인에게 거액의 돈, 그러니까 전년도 회사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고소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던가요? 사실 연예인이라는 점도 조금 고려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사 자체는 당연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뭐 예. 이것들을 언론에 다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들처럼 뭐 수사 일정, 뭐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때든 혹은 피의자로 조사를 할 때든 그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런 차이 없이 비공개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야간 조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뭐 변호인 그리고 수사관의 일정들을 조율을 해서 예. 뭐 야간에 진행되는 경우도 충분히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예. 만약 출석 과정에서 이렇게 민원인들과의 그런 만남이 있을 경우 혹은 뭐 외부의 그런 취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그런 업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조용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에서는 뭐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소인 조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간에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저렇게 박나래 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다면은 그건 당연히 어쨌든 지탄을 받을 사안이고요. 예. 다만 이건 본인이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까지 일종의 이제 뭐 공개적인 그런 소환의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으로 된 사건은 아직 소환 조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예. 조만간 아마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또 이제 소환될 텐데 그때는 비공개 일정으로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까 예.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이 뭐 특수상해나 횡령으로 이제 고발 고소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받을 때는 공개로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선배님 앞서 저희가 주사 이모 이거 의혹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 예. 자체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작은 갑질 의혹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나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더 문제죠. 큰 문제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주사 의무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첫 번째로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제 과연 박나래 씨가 주사 의무의 그런 무자격에 대해서 알고도 실수를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그런 무자격자의 실수인 것을 알면서도 처방을 받았다. 또 약물을 뭐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실질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일단 조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보도를 보면 박나래 씨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나래 씨가 세운 1인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소속사가 이 네. 해당 연예인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당 네. 이 부동산을 보면은 앞선 순위에는 이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고 네. 그다음 2순위로서 이제 이 소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봤을 때 이 갑질 의혹 논란이 터지고 또 이 전 매니저들이 관련해서 이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그날 이제 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 보도가-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점을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의도한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먼저 근저당권을 결국 설정하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되는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먼저 정리가 돼야 이제 후순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선순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박나래 씨와의 청산할 수 있는 청산돼야 되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미리 조금 담보에 놓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예. 한편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번져 나갈수록 뭐 다른 업체나 혹은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아마 소속사 입장에서는 먼저 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네.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이 아니 근데 이 회사라는 게 대표가 박나래 씨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결국 법인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 개인적인 그런 인격체와 또 법인 인격체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계라서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법적인 그런 판단까지도 거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족 입장에서 혹은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손해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재빨리 손을 쓴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공방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저건 이제 법인격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고요. 박나래 씨의 지금 이 스캔들로 인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이 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2021년도에 저 집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11억 근저당만 설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주택 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법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뒤늦게 지금 근저당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지금 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 대응을 제기하면서 1억 원 정도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했었는데요. 네. 추가적인 가압류를 좀 봉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근저당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매니저들하고 법정 소송이 박나래 씨 측에서 2개를 고소한 거고 전 매니저 측에서도 고소하고 고발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고소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도 또, 횡령? 네,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매니저들 일부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한번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후에 지금 업무상 횡령의 내용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이제 전 매니저가 당시에 별도의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하고 실제로는 기획사와 뭐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역시도 애초에 예고됐던 부분이긴 한데 뭐 실제로 이런 횡령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최근에 들어서 연말이어서 그런지 연예계 이슈, 대형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연말에 그 연예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을 1년을 정리하면서 금년에 연예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분이 굉장히 스타가 됐는지를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사생활 그다음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소와 맞고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연예계가 사실은 연말을 좀 성과 있게 잘 정리하고 평가해야 되는 기간인데 조금 얼룩이 좀 많이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네. 시청자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봉합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의원님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냥 쭉 연장이 되는 거고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선고 1월 달에 선고 여부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또 그냥 수감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저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와 관계없이 6개월이 더 그냥 더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연장이 거죠.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그 이 지금 선고가 1월 16일 날 예.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더라도 1월 16일 날 어쨌든 징역형이 확정이 된다면 1월 18일 날 구속 만기와 관계없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향후의 재판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시적으로라도 구속이 중단돼서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낮아 것 같습니다. 보여요. 예. 뭐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요. 계엄 전후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살펴볼 텐데 계엄을요. 글쎄요. 계엄 선포 이유가 통닭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네. 그때 많은 격려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아니 그래서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 살고 싶겠습니까?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병들 관리하려면 통닭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잘랐다는 거다. 이게 이제 계엄 선포의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진지하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 설령 예. 저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군 관련 예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무슨 뭐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령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 관련해서 갈수록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예. 저는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몽령이었는데 그 계엄군이 특전사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예.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게 어떻게 계몽령이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지 누구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예.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계엄이 시행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현실과 좀 괴리가 좀 있는 듯한 좀 주장.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저걸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로 아마 자기는 생각하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예산을 깎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촉발된 가장 가까웠던 계기는 바로 민주당 일방적 예산 삭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불만과 이제 그 화가 나서 한 건데 그 예산 삭감 중에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인데 사병들 통닭값을 잘려서 열받아서 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지금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통닭을 못 사준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스스로의 저는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부대 관리비나 부대 예비비나 뭐 저 다른 돈이 있겠죠.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계엄이라거나 어마어마한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놓고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사병들 통닭 하나 사줄 수가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견강부회거나 좀 과잉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그건 생각이 듭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그 과도한 애정이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2023년인가요?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저도 휴양소에 있으면서 보통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예. 평소에 못 만났던 원로들, 정치 원로들 들어서 이야기를 듣거나 국정을 구성하거나 이러는데 1박 2일 동안 계속 군인들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또 김영현 당시 경호실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저는 그런 게 보면 아마도 이제 국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야당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여당도 당대표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이는 게 제복 입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뭐 경례하고 충성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외롭고 궁지에 몰린 그 정치적인 곤궁함 속에서 통수권자로서의 군인의 어떤 충성심이 가장 좀 자기한테는 마음이 편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요. 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헬기가 뭐 투입될 만한 긴급 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이나 10 수여단이 국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에서 군이 국회에 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그랬고요. 그것을 아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그전에는 뭐 어떤 부대가 어디 가는 이런 거 몰랐고 근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에는 군이 어떻게 국회에 가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몰랐고요. 그 이제 사령관 보고 들어오고 TV 나오고 하면서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진짜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진짜 몰랐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본인이 지명이 됐는데 저 계엄의 주요 전개 상황을 몰랐다. 뭐 TV 보고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라는 건 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다면은 본인이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증언들을 참고를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계엄 상황에 가담을 했었고 예. 또 본인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계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기 휘하에 그런 부하들을 좀 다그치기도 했다 이런 예.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을 좀 축소시키고 그렇겠죠. 회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미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 증언을 청취했고 그 결론으로서 지금 주요 임무 종사로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의 저런 책임 회피성 이제 발언은 오히려 재판 결과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사항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뭐 해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좀 외견상으로는 좀 명확해 보이는 거를. 특검 검사는 이제 기소를 했고 예. 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 대한 증거와 자료와 진술 같은 게 있겠죠. 예.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재판장에 나와서는 전혀 몰랐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이제 양형이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예.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그 이해되는 정황은 있는 게 예. 이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맡은 건 맞지만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던 과정에서는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배제돼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하고 이른바 충암고 3인방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하고 그 수방사령관들이 자주 모였고 가끔 특전사령관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전에 자세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들 형성했던 건 그 사람들 그 멤버십이라고 본다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는 맡고 있었지만 예.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자기도 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좀 빠졌던 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 과목이라고 이해는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신원식 전 실장이 이제 계엄에 그 안에서는 반대하는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나서서 좀 비상한 조치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예. 말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셨던 거죠? 반대를 했고 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교체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그 경호처장이 예.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치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그렇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술자리기도 했고 술김에 그냥 나온 얘기인 걸로 그냥 그걸 믿었는데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너무 안이한 변명을 좀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당시에 2023년 7월에 아마 교체가 됐죠.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에서 김명현 장관으로 교체가 되는데 예.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외 출장길에서 윤석열 전 그쵸. 대통령이 예, 술에 예, 취해서 합참 차장을 앉혀놓고 어쨌든 뭐 군이 나서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걸 신원식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신원식 장관이 화를 내면서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 등한테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단지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도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예. 김용현 그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충암파들의 이런 어떤 군 주요 부대의 사령관들이나 자주 모이는 동향을 몰랐을 리 없고 그들이 다소는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 계엄 징후를 본인이 포착을 했다면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밤에도 어쨌든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하나 예. 그걸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뭐 그런 기소라든지 이런 건 직접적으로 된 건 없고 예. 지금 이제 증인으로 혹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만 출석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아쉬워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누구보다 당시 상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만한 위치에 빨리 있었던 감지했죠, 또. 감지할 만한 예.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왜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뭐 누구 한덕수 전 본인은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부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신원식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냥 서로 무슨 일이냐 이거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과 모의 과정과 준비 과정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실체를 알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군 주요 인사와 김용현 장관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 막상 선포됐을 때는 계엄의 법에 규정된 요식과 양식 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되고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월 3일 밤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폭거였기 때문에 국무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할 만한 또는 예측할 만한 저는 행동은 대통령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도 저는 모르고 거기 왔었던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엉뚱한 결심을 했을 때 그걸 못 막았던 건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직을 걸고서라도 아니면 정말 과거에 군주시대 같으면 사실은 궁궐 기둥에다가 머리를 빻아서라도 그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냥 안 된다는 정도의 의사표명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나, 그리고 그만큼 어이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는 하나, 수십 년 동안 공직을 있었고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진석 전 실장의 증언도 볼 텐데 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에 와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저런 얘기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실장 본인이 아닌 다른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정진석 실장이 김영현 장관한테 크게 화를 냈다라는 얘기도 오갔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어요.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의 참모들 누구도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은 아니더라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예.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거부했어야 되고 누구보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막고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면책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진석 실장의 책임은 계엄 선포 이후입니다. 어쨌든 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던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정진석 실장이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하겠다라고 당시에 참여했던 당정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윤 전 대통령 체포 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집행되고 하는 과정에 계속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정진석 실장이 물론 본인은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사후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법 집행에 저항하는 대통령을 방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까지 저는 면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엄이 발생한 이후에는 태도나 생각을 관리 쪽으로 방점을 그랬던 것 찍은 같아요. 그게 자포자기였는지 네. 아니면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라도 하기 위한 그런 뭐 본인 그 소임에 따른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계엄의 위헌 불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정당하거나 직무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예. 또 한 명이요. 건진법사가 이제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하고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권력의 장리상 그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연인 윤석열, 자연인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냈던 무속인으로서 많은 조언과 많은 소통을 했겠죠.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개인적인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본인이 또 그걸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에 올라선 그 부부에게 과거의 자연인 시절에 주고받았던 소통의 횟수나 강도나 빈도를 기대하는 건 그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에 와서는 뭐 이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또 형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많은 국민들에게 거의 뭐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또 불만도 있고 그 대통령 부부에게 자기가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자연인 시절에 맺었던 인연과 대통령 된 후에 자기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과는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게 건진법사 개인의 그냥 불평불만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전성배 씨가 이제 결승 공판이 있는 날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인으로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오긴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질수를 거부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 아마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하고 그 법정에서 사실상 공개 대질이 될 수 있는 예. 증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긴밀하게 누구를 소개하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니다. 예. 라는 식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김건희 씨가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다가 오늘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뭐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건 하지 않건 예.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대체로 그간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돼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또 뭐 기타 그런 어떤 뭐 금품 수수나 이런 데 관여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오늘 증언 거부가 이 그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나 향후의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5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예. 5년 정도면은 어떻게 좀 글쎄요, 뭐 선고는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네. 김근식 장께서는 예,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량이나 그 형량은 아마 법에 의하면 높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대부분 검찰의 그 형량 요구 사항이 구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로 낮죠. 들어가면 이것보다 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게 1심이지 않습니까? 2심 가면 또 다시 항소했을 때 또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 수사에 좀 협조했다는 측면이 좀 배려된 게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의 이 존재를 비롯해가지고 결국 우리 권성동 의원의 수사까지 간 거기 때문에 입장 변화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는가 싶기도 한데 그건 개인적인 제 추측일 뿐입니다. 예. 2월 11일 날 이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중후반부터 2월 초까지 아마 계속해서 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만 하루 24시간을 채우고 오늘 오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안을 가결한 것도 바로 이곳 정영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만 하루를 서서 얘기를 한 거. 박 의원님 혹시 필리버스터 경험 있으시던가요? 해봤죠. 제가 네. 2016년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 네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와서 9시간 27분을 했었거든요. 9시간. 9시간 27분 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네. 내내 그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힘들고 네.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되는데요. 24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도 상당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마 이게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위헌성을 주장해 왔고 다른 법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사실 필리버스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이게 24시간이면은 이제 의결에 의해서 종결이 되는 그렇죠. 데다가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했던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석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원들조차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바람에 네. 이게 무슨 필리버스터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논란이나 네. 이걸 한편으로 잠재우고 또 본인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의 여러 문제 제기가 따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제에 좀 정리하고 예.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좀 흐트러져 있는 리더십을 예. 본인이 좀 정돈하겠다.
거기에는 일정하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대표가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본인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저로서도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예. 대단한 결기와 각오는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야당 대표가 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 있는 유례가 없는 일이고 예.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꽉 채웠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필리버스터 역사상 앞으로 깨기 힘든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준비와 각오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제 월요일 저걸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지금 우리 당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당무감사 진행 또 김종혁 최고에 대한 뭐 징계 이런 것들 때문에 뒤숭숭한데 그 과정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당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로서의 본인의 어떤 결사적인 희생의 정신들, 결기의 정신들을 보여주기로서는 가장 좋은 저는 모멘텀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뭐 바로 그 전전날 그 일요일이죠. 그 일산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토크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의식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고민이 하나 저기 뭐 나름대로 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러저러한 당내의 복잡한 상황, 당내의 일방통행식인 어떤 징계 강행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대표 리더십을 좀 확고히 잡는 계기 그리고 그 전날에 있었던 일산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의 모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쓰러질 각오로 하더라도 24일 다 채워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충분히 했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에 대해서 리더십 부분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리더십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뭔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시나요, 의원님? 저 위원님?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뭐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당내에서는 아까 오수선하다고 얘기했어요. 리더십 부분에서 장 대표에게 저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반응이 좀 어때요? 저는 그 리더십을 좀 회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달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변변히 저항할 만한 힘과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참담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무력함을 많이 느끼는데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로서 24시간을 이렇게 결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아 대표가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뭐 조금 안타까운 동의하기 힘든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이른바 사법부를 겁박하는 입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사실은 폭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강력하게 저항한 24시간짜리 오롯이 필리버스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의 어떤 노선에 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뭐 구성이 오가기도 하고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그럽니까?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다 서로 양해하는 겁니다.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토론 중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토론 중이니까. 아니 지금 들어와 놓고선 뭘 한다고 그래요? 만 하루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일도 있었는데 뭐 효과 평론 결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당 내부적으로는 뭐 고무적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장악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거기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의 지지율이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런 효과로까지는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참고 자료로 들고 갔던 책 중에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신의 뜻이고 어제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자유론을 인용한다는 거 일종의 약간 자기 부정이거든요, 철학적으로.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맞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하버드대 교수들이 공저한 이 책도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민주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처럼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그런 책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내란 전담주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좀 모순된다. 예.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당 내에서는 본인은 결기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합리적 보수층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변화하고 확장하겠다는 것과는 모순된 이 모습을 당 예. 내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결기를 가지고 24시간에 이르는 그런 긴 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본인의 리더십을 당 안팎으로 공고히 하고 또 당의 어떤 변화와 확장을 가져가는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데 실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한 내용이 뭐냐면 사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난 8월 사설이면 이것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 동참이 없었으면 탄핵이라든가 이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설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이렇게 좀 착종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흐트러진 당내 리더십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층들의 지금 상도 간에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내부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또 징계를 놓고 둘러싼 갈등, 노선에 관한 갈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언짢아 있는데 이것들 하나로 결속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얼마나 악법이고 그다음에 거대 여당의 입법부가 재판의 구성까지 강압하려고 하고 그걸 예.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법부에 대한 침탈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 왔거나 읽었던 내용 중 발언했던 내용 중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이 탄핵 찬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 갖고 네. 있고 윤 어게인의 입장으로 해석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저는 절반의 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론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독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설명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까지도 같이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절연을 해야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독주와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하거나 계엄이 정당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장동혁 대표라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회복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었으나 노선을 정확히 변화시키지 않는 한 예. 윤 어게인과의 절연,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반드시 정리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당내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뭐 토크 콘서트라든가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듣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냐 아니면 조급해서 저러는 거냐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하던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계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 외통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달리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대화를 통해서 또는 만남을 통해서 극적으로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두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가서 당이 파열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세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도 저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징계나 당무감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멈추지 않는데 이걸 막을 방법도 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마주보고 달리는 그냥 기관차입니다.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라는 게 결국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만나는 게 필요하지 예, 않겠어요? 예, 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이 시청하신 분들한테 많이 또 친한계 분들한테 욕을 먹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관련된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명확히 유감 표명을 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 부당한 부적절한 시기에 이 부당한 입틀막의 이 징계 강행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거죠. 그건 사소한 당원 게시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당무감사 중단에 대한 것들은 타협의 기초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겠다. 윤어게인을 분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힘을 합쳐주는 그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마주보고 다니는 기관차처럼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마지막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장소가 부산이었고 해수부였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있었던 곳이 해수부였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굉장히 쏠렸었는데 실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무회의를 지방에서 한 일이 있나요? 부산에서 하는 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처음입니다. 좀 새롭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에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봤는데 뭐 워낙 꼼꼼히 준비도 잘하시고 특별히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전 자체를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그 와중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다음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으로 찾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만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전재수 장관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였고 이제 그런 그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었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부산 민심 더 나아가서는 부울경 전체 민심을 겨냥한 그런 전략적인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해수부 장관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대통령의 저 말씀은 해당 지역의 민심을 좀 다독이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는 후임 해수부 장관을 해당 지역에서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보고석상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우선적으로 후임 물색을 부산 지역 출신 인사들을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수부 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 장관이 공석이어서 아마 해수부 안팎으로 굉장히 부처가 흔들리는 상황일 거예요. 그걸 좀 다독인다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뭐 질타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리고 차질 없이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이런 걸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수부 조직을 좀 안정시키면서
지방선거 앞두고서 자칫 동요할 수 있는 예. 부산 민심을 다독이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오늘 예. 업무보고에 좀 포함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한 곳에는 늘 이렇게 지방선거 이런 걸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내년에 예.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년 전에 있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야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고민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석 하에서 사실은 부산 출신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현역으로 당선된 그렇죠, 전재수 예. 의원을 발탁을 했고, 그리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 정도 성과 업적을 보여준 다음에 그 성과와 커리어를 가지고 부산시장 후보로 사실 차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지금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12월이고 선거는 6월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후임 해수부 장관도 전재수 장관을 발탁했던 배경에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서 하고, 또 그분을 다시 또 내년에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국정 업무 보고할 때 보면 꼭 그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한테 물어볼 때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 내 갑질처럼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을 이번 해수부 때 안 하는 걸로 봐서도 해수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일각에서는 전재수 장관을 여권에서 버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특검을 수용하니까 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바둑에서 사석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전재수 그 전 장관을 사석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뭐 아직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어쨌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전재수 장관의 그런 해명을 믿는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예. 이제 특검을 수용하게 된 거는 그보다 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론에서 특검 수용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교 유착이나 이런 건 고의를 아예 끊고 가자라는 이제 이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잘 들여다보면 지금 여권을 향한 의혹의 시기는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향한 의혹의 시점은 지난 대선 전후로 한 시점이거든요. 훨씬 더 가까운 시점인데다가 대선 때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사실은 통일교 전체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올인을 했던 이제 그런 그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확대하면 야당 쪽에 더 타격이 될 내용이 많이 나올 거다. 예.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일정하게 쓴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야 가리지 말고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초기에도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 자칫 여기서 특검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야당은 계속 공세를 취하는데 여당이 예.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국정 주도권이랄까요? 이런 걸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데다가 여당이 지금 이제 이 추진하려고 하는 3특검의 후속 특검, 2차 종합 특검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선회 입장으로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여전히 쟁점은 있습니다. 네. 특검의 추천권을 어떻게 할 건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 뭐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건 이제 후속 여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정리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보면은 확답이라고 하죠.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안 한 듯한 모습이거든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아마 민주당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결정을 한 조그마한 배경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이 이 의혹에 걸려서 낙마를 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공동으로 같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뒤져보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분위기,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런 인터뷰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나경원 의원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실제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봐도 나경원 의원의 성격상
안 갔으면 확실하게 안 갔다고 할 뿐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번 물어봤는데 답하기가 그렇다. 이거 예. 다른 걸 대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해서 예. 수사를 한다면 그동안에 통일교라고 하는 이 비주류 종교 단체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줄을 대려고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시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특검을 수용을 해서 특검이 발족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이 판도라 상자가 어디로 열릴지 사실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누구도 저는 안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 재단의 입김을 강화하고 재단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재단의 민원과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복되고 정말 심혈을 기울인 로비와 민원과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 밝혀진다고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들 많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수용이 되면 단순하게 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또 도덕적인 정치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다음에 정치개혁에 큰 판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윤영호 씨 진술이기는 합니다만 전재수 전 장관도 무슨 뭐 명품 나온 수준이고 나머지 뭐 연루된 전 의원들은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정도. 뭐 나경원 의원의 얘기처럼 금품 수수가 있었느냐, 부당 거래가 있었느냐가 핵심이긴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부정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 윤영호 씨 진술 이외와 그에 관련된 이제 물증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금 국수본이 진행하는 수사에 말하자면 향배가 달려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아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다른 것보다 지금 공소시효가 쟁점이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데다가 뇌물죄라 할지라도 3천만 원 미만의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되면 마찬가지로 연말이 공소시효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국수본이 해야 되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를 중간 보고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국수본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 적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적극적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추가적 진술이나 물증을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건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특검이 이게 이제 출범해서 막 수사를 이제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수사 인력이 파견돼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불씨가 정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 보건데 통일교는 뭐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권이나 자신들의 뭐 여러 가지 그 교단 내에 수건 사업들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런 어떤 종교와 또 정치권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이나 거래 이건 철저히 밝혀져야 되고 거기서 어쨌든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다면 엄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 관련 소식도 살펴볼 텐데 김주애가요 곡식 석상에 요즘 너무 자주 등장을 하고 그 모습도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여기입니다. 이제 모녀 여기 손을 보면은 깍지 끼고 이제 부녀가 다니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뭐 일반적인 부녀 관계라고 하면은 뭐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이게요, 김식 교수님. 이게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12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2살의 딸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질 수 있는 나이일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도 지날 때고 사춘기가 올 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과연 스스럼 없이 정말 친밀하게 손깍지를 낄 정도의 부녀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북한의 공식 언론 매체에 사진이 나올 정도면요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검수하죠. 확인한 겁니다. 그럼요. 다른 저 현장에 있을 때 수많은 사진과 수많은 영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다 걸러가지고 자기들한테 가장 적합한 걸 고르기 때문에
저는 손깍지를 끼고 둘이 거의 나란히 서서 등장하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김주의 유상에 대한 정치적 암시 그리고 부녀 관계가 정말 백두혈통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각국의 정상들이 이런 사진을 공개할 때 다 검수를 하죠. 그 북한 특성상 더 하고 어떤 목적도 있을 거라는 건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내보내는 거는 무슨 이유로? 저는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김주애가 단독으로 나오는 사진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단독으로 나온 사진은 아마 단독으로 이를테면 그 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거나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사진마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김정은 지금 국무위원장으로 후계 구도가 잡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였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장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이설주 씨 그 부인을 그 행사에 공식적으로 많이 대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 이를테면 뭐 그 선대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시절에는 부인을 대동해서 무슨 어떤 지도를 나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이제 김주애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부녀 간에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폐쇄적이거나 예전처럼 이제 고립돼 있지 않다. 우리도 이제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동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후계 구도가 확정된 건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다른 한편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북한이라는 또 굉장히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최고 지도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공개함으로써 거부감을 좀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들이 설명하는 후계자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말하는 후계자론은 세 가지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세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자식대로 가지 옆에 형제대로 가지는 않아요. 부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설주는 사실 이제 비껴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대를 뛰어넘어서 자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은 능력 본위의 후계자를 선발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 북한의 인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백두혈통이 가장 큰 능력이지만 백두혈통 중에서도 지금 사실은 김정은도 장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3남 중에서도 막내지만 가장 능력이 있다고 낙점이 돼서 승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은에게 아들이 뭐 몇 명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설주에 대한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입증하고 키워주는 의미로서 지금 데리고 다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자식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 본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후계자론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수령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랑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정은이 뭐 곧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살아있을 때 생존 시에 후계자를 확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면 저도 처음에는 설마 여성한테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들은 생각은 북한도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 중에서 능력이나 리더십을 봤을 때 김주애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떤 영상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원래는 정상이 맨 앞에 가고 그 다 뒤따라가죠. 그 앞을 먼저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의전에서 안 맞는 건데 딸 주애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앞서서 걷는 이런 모습.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진을 발탁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이르긴 합니다만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사람을 수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일찍 어렸을 때 나이부터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할 때나 김정일이 김정은 후계자 할 때는 이렇게 대중한테 나타낸 적은 굉장히 나중에 후계자로 책정된 다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찍부터 한다는 것은 익숙함을 보여주면서 거부감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의도를 가지고 화면이나 영상이나 사진을 저는 고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전이라는 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은 김주애한테는 의전이라는 게 적용이 따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니 오히려 철저하게 의도된 의전이 적용되는 거라고. 아, 요게요. 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보여주고 선택하고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김주애는 그 의전에 구애받지 않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대상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거부감, 충격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저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이제 연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고요. 확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또 많이 컸잖아요. 지금 12살 치고는 굉장히 외모가 지금 성숙해 키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성숙한 외모도 연출을 하는 거고 때로는 저렇게 아버지보다 앞서서 걷고 있거나 이런 장면들, 간부들한테 독자적으로 보고를 받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노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북한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세뇌시키는 과정 하나가 수령의 영도력. 이거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 같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주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사진들이 이제 민생, 북한의 인민경제와 관련된 성과들, 공장들, 뭐 호텔들, 관광사업들 여기에 지금 이제 착공식, 기공식이나 이제 완성된 곳들을 이제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당연히 인민경제 향상,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인 삶들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대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성 수령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려면 일찍부터 인민 대중들한테 등장을 시켜서 익숙하게 만들고 김정은이 이룩한 성과에 김주애도 같이 공동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그런 저런 정치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을 함양시키고 여러 가지 그게 하나로 만약에 이제 후계자로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유력하게 본다고 하지 확정됐다는 표현을 못 쓰는 것이 그게 호칭이 변하던가요? 호칭이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식화되면 공식화된 직책을 부를 것이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74년도에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노동신문에 처음 쓰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히 제도화된 수령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갈 때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딱 주면서 그러니까 직책을 만들어주고 후계자로 낙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후계자로 확정된 게 아닌 것은 공식 직책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직책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등장하는 김주애에 대한 공식 호칭은 자제분입니다. 자제분이 물론 가장 센 발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센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권력 구도 안에서의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계자로서의 간을 보고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러저러한 지금 정치 활동의 메시지를 보이는 거지만 후계자로 낙점이 되거나 확정하려면 공식 직함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저기 보면 차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차. 여기 번호판을 볼 건데 원래는요. 7271953이 번호판이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승전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정전 협정이 된 날인 거죠. 그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한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의 6.25에 대한 역사적 기적은 조국 방위 전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가 침략한 전쟁에 맞서 싸운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침략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전승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것이어서 예. 54년 7월 27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정당성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령의 정통성은 그들이 일제시대의 항일투제, 항일팔찌산했다는 걸 가장 크게 받고 있고 예. 역사적 정통성으로 그리고 지금의 정통성으로 이어져 오는 것은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전승절의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전용 차량에 727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외세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역사적 정치적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럼요. 근데 박 의원님 여기 보면 번호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727은 똑같아요. 727은 똑같은데 연도를 상징하는 저게 1번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번 뭐 번호판 예전에는 뭐 최고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쓰긴 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0001로 바뀌었는데 이제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런 번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953에서 0001로 바뀐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0001이라는 저런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 뭐 주석의 차량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저런 이제 번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저 전용 차가 눈에 띄는데 저게 아우루스라는 아우루스라고 차량인데요. 그러네요. 저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타는 러시아제 그 경호 차량입니다. 굉장히 저 뭐 이 방탄 능력이나 최첨단 그런 사양들을 갖고 있는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저걸 선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저 차량이 눈에 띄네요. 과거에는 이제 뭐 벤츠라든지 그랬죠. 이런 어떤 그 전용차를 탔었는데 최근 들어 뭐 전용차가 여러 대 있겠습니다만 저 전용차를 노출한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실장님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001이라고 0001 하는 것은 자기가 1호다, 1호차라는 말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953이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0001로 바꾸는 데는 지금 북한에도 지금 개인 차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량이 늘어나면서 번호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953을 계속 가지고 있기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52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0001로 그냥 1호차, 수령의 차라고 하는 것을 아마 넘버 원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